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방어선 하면 역시 만리장성이랑 마지노선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뭔가 절대 뚫리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 네, 바로 그 이미지.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있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군사적 실패작이 인류 최고의 성공 신화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오늘 군사 전략 보고서부터 고대 역사서 또 현대 문화유산 자료까지 넘나들면서 이 거대한 벽들이 품고 있는 아이러니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벽돌이랑 콘크리트 얘기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건 공학의 실패라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전략,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거대한 실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과거로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프랑스 말씀이시죠? 네,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정말 끔찍했잖아요. 당시 프랑스는 20대에서 30대 남성 인구의 70%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해요. 어휴. 말 그대로 한 세대가 그냥 사라지는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맞습니다. 다시는 우리 땅에서 그런 끔찍한 참호전을 겪지 않겠다. 이 절박함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마지노선이죠. 이게 그냥 벽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럼요. 이건 그냥 벽이 아니었어요. 독일과의 국경 750km에 걸쳐서 지하에는 열차가 다니고 자체 발전소에 병원, 심지어 영화관까지 갖췄습니다. 영화관까지요? 네, 수십만 명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였죠. 당시 프랑스 국민들한테는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제 우린 안전하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제 역할을 했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당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네요, 진짜. 독일군조차 적을 정면으로 뚫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딱 여기서 정말 코미디 같은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940년에 히틀러의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는데 이 마지노선을 공격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지나쳐갔다뇨? 당시 프랑스 지휘부는 독일군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험준한 아르덴 숲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아, 설마 저기로 오겠어 하고 생각한 거군요. 네, 바로 그 상상 밖의 길로 독일의 주력 기갑 부대가 되어온 겁니다. 결국 프랑스는 6주 만에 항복했고요. 6주 만에요? 네. 그리고 마지노선 안에 있던 대군은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독일군의 포로가 되거나 무장 해제당했죠. 와, 최첨단 요새가 순식간에 최첨단 감옥이 되어버렸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정말 허무하네요. 결국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뭐랄까 상상력의 실패였던 거군요. 완벽한 방어벽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벽이 없는 다른 모든 곳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일종의 마지노 심리에 따진 거죠.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건 이런 똑같은 전략적 실수가 수백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죠. 오삼계 장군 사건 말이죠. 그냥 오삼계가 문을 열어줬다만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한편의 드라마더라고요. 아, 그렇죠. 당시 상황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네, 그때 명나라는 이미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 때문에 수도 북경이 함락되고 황제는 자결하고 사실상 멸망한 상태였잖아요. 맞습니다. 오삼계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 가장 중요한 관문인 천하제일관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는 반란군하고 북쪽의 신흥강자인 만주족, 그러니까 후금의 청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죠. 아,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재산을 몰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결국 개인적인 감정이. 네. 개인적인 복수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차라리 만주족이랑 손을 잡고 반란군을 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결국 가장 견고해야 할 문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삼계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청나라 10만 대군이 전투 한 번 없이 만리장성을 통과했고요. 한 달 만에 북경을 차지하면서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됐죠.
듣고 보니 마지노선이랑 정말 똑같네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 그냥 무력해져 버린 거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흉노나 돌궐, 몽골 같은 수많은 북방 민족들이 뇌물로 장수를 매수해서 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방어선이 약한 곳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장성을 무력화시켰죠. 성벽의 한 군데만 뚫리면 전체 방어선이 무의미해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계속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 뚫리고 우회당하고 배신으로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으면서 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그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가면서 이 비효율적인 벽을 계속 쌓고 또 보수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거대한 정치적인 쇼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만리장성의 군사적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어쩌면 만리장성의 진짜 목적은 침입자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먼저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만리장성하면 진시황을 떠올리지만 진시황이 혼자 다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기원은 기원전 7, 8세기 춘추전국 시대까지 올라가요. 여러 나라들이 각자 성을 쌓았던 걸 진시황이 처음으로 연결하고 확장한 거죠. 아,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웅장한 벽돌 성벽의 모습은 대부분 14세기 명나라 때 완성된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왕조가 계속 이어붙이고 뜯어고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원래 만리라고 하면 약 4,000km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 중국 국가문물국 발표를 보니 성벽과 참호, 심지어 봉수대까지 다 합쳐서 총 길이가 21,196.18km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수치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원래 명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은 6,000km 남짓으로 보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자국 영토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구려의 박작성이나 발해의 성곽들까지 만리장성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통이 전혀 다른 성벽들까지 무리하게 하나로 합쳐서 길이를 늘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억지로 늘린 느낌이 강하네요. 맞습니다. 마치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식 논리가 숨어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거대한 구조물이 단순한 담벼락이 아니라 거대한 군사통신 네트워크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통신망이라 하긴 그 긴 거리를 다 연결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겠어요. 네, 적의 침입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동 속도를 늦추고 침입 사실을 수도에 신속하게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대판 국경방어 통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적 기병대의 진격을 늦추는 과속방지턱이자 위급 상황을 알리는 거대한 무선 호출기 역할을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길이가 얼마냐는 수치 경쟁보다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성을 쌓고 연결하려 했는지 그 방어 체계의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수치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는 경계해야겠지만 그 방어 시스템 자체는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바로 중원 문화권의 끝을 알리는 문명의 경계선이자 상징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상징이요? 네. 장성 안쪽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중화 문명, 바깥쪽은 유목민족의 세계. 이 벽은 물리적인 방어선인 동시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심리적, 문화적 경계선이었던 거죠. 아, 황제는 이 거대한 벽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상징물로 활용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계속 뚫리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군요. 실제 군사적인 효용성보다 정치적, 상징적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상징성은 현대에 와서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만리장성에 올라서 이것은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다라고 말한 건 단순한 관광소감이 아니었죠. 그렇죠.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위대한 문명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쟁의 최전선에서 외교와 화합의 무대로 그 역할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분리의 상징이었던 벽이 이 소통의 무대가 되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데 혹시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경계선 역할만 했나요? 놀랍게도 과거에도 비슷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은 분리의 벽인 동시에 통합의 길이기도 했어요. 통합의 길이요? 예를 들어 당나라 태종은 항복한 투르크족 수십만 명을 만리장성 근처에 정착시켜서 국경 방위의 일부로 삼았고요. 명나라 시대에는 장성 주변의 특정 관문에서 몽골과 교역하는 마시, 즉 말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 시장이 열렸군요. 네, 이처럼 장성은 때로는 긴장을 완충하고 문물이 교류하는 접경지대, 즉 하나의 존으로서 기능했던 거죠. 경계가 오히려 만남의 장소가 된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만리장성을 정말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네요. 군사적 방어벽이라는 하나의 틀로만 보니까 실패한 건축물이 되는데 시야를 넓혀서 통신망, 상징물, 교류의 장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군요. 바로 그 점이 만리장성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현대의 만리장성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도 사실 굳게 믿고 있던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말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던 얘긴데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유명한 착각이죠.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가 2003년에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지구는 아름다웠지만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증언하면서 그 신화는 깨졌습니다. 하긴 그게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사실 폭이 몇 미터에 불과한 구조물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맨눈으로 본다는 건 머리카락 한 올을 수백 미터 밖에서 보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기도 한데 오히려 이 사실이 만리장성의 진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보일 만큼 거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화가 깨진 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명나라 시대의 벽돌 장성은 전체 10%도 채 되지 않아요. 10%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나머지 구간의 상당수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자연 풍화로 허물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위적인 훼손도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공사 인부들이 지름길을 만들려고 굴착기로 명나라 시대 성벽 일부를 그냥 밀어버린 사건이요. 맞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장비로 부숴버렸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건은 만리장성이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훼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동시에 만리장성은 여전히 뜨거운 역사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게 동북공정 논란과도 연결되고 있죠. 결국 만리장성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날의 국가 정체성과 영토 문제까지 얽힌 강력한 정치적 상징으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유목민을 막는 물리적 경계선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역사를 해석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노선에서 시작해서 만리장성의 과거와 현재까지 이 두 거대한 건축물의 역사를 관통하는 교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방어는 점이 아니라 선과 면이다. 특정 지점, 성벽만 강화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적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거나 아예 우회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보안에서도 방화벽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다층적인 대형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기술은 전략을 압도한다. 마지노선은 보병전에는 무적이었지만 전차와 항공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무용지물이었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견고한 성벽은 내부의 결속이다.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건 대포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조직이나 국가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 시스템의 붕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벽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끊임없이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고정된 방어선에 안주하기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진짜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만리장성의 길이가 6,000km든 20,000km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성벽이 지키고자 했던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벽에 갇힌 전략이 낳은 결과들을 짚어봤습니다. 방어 기술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만리장성은 인류가 남긴 거대한 시도와 그 속에 교훈을 품고 있는 위대한 기념비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